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이제 곧 납니다. 이제 인하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예, 내일 새벽 0시 3시, 그러니까 새벽 3시죠. 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의 최고 금리 결정 기관인 FOMC가 그 정책을 발표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금리를 내릴 것이 거의 확실시돼요. 네.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와 관련해서 아직 아무 말도 하고 있지만 각종 지표나 각종 시장 컨센서스가 거의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기준금리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을 한 게 2025년 1월 20일이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연준은 단 한 번도 금리 인하하지 않았습니다. 네. 트럼프의 정책이 자칫 물가를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보자라는 입장이었는데 드디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학수고대 소원대로 금리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자, 이 금리라는 것은요, 돈의 값이고 거시경제 지표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마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의 행보, 다리 걷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금리가 이제 내린다는 것은 하산하는 건데 하산할 때 올라갈 때보다 훨씬 쉽고 수월합니다. 그죠. 그러나 쉽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하산길에 천길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올라갈 때는 넘어져도 옆에 그냥 쓰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금리 인하기에는 잘못 떨어지면 아주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에도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로 돈이 풀리면 시중에는 이른바 유동성 잔치, 돈이 많이 풀려서 금융자산이 오르고 주가 오르고 또 채권값 오르는 그런 어떤 대대적인 환경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선은 그럼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냐 이걸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FOMC 회의가 올해 10월, 12월 두 차례 남아 있거든요. 네. 과연 추가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앞으로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예. 또 인하한다면 어디까지 인하할 것인가, 이것은 제롬 파월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아니라 경제 지표에 나타나 있거든요. 연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경제 지표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고용 지표, 일자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몇 달째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일자리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일자리를 더 늘리려면 금리를 낮춰서 기업이 보다 더 싼 자금으로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야 그 기업이 사람을 더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내리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GDP도 감소하고 산업 생산도 축소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 경제 보통 때와는 상당히 다른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큐리어스 이퀴리브리엄 아주 기묘한 상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용은 안 좋은데 고용 빼고 다른 지수는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GDP는 3%가 넘고요. 산업 생산, 소비는 5%가 넘고 일각에서는 지금 경기 폭발, 과열의 조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 문제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지만 다른 지표는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는 신호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다다음 달에도 계속 경기가 좋다면 금리 인하는 오래 계속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하다가 스톱될 가능성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 경제학의 라운트 F 경기 순환 곡선에 따라서 한번 금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은
아무도 모르겠다. 10월 달에 어떻게 될지 nobody knows. 다만 뉴욕 증시 시장에서는 페드와치라는 금융 투자자들은 더 내릴 것이야. 올해 10월 달이나 12월 달에 한 차례씩 더 내려서 결국은 연간 0.75%포인트가 내린다라는 쪽에 무게 중심은 두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 단정적으로 예상할 수가 없고 앞으로의 금리 인하 상황은 거시경제 지표, 이를테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데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다시 오를 수가 있거든요. 돈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는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거나 아니면 트럼프의 관세 폭탄 때문에 10월 달이나 11월 달 미국의 물가 지수가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 그때는 금리 인하가 스톱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앞으로의 추이를 좀 지켜보아야 된다. 아주 보통의 금리 인하하고는 상황이 다른 상당히 기묘한 이상한 금리 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FOMC를 앞둔 상태에서 금값은 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짧게 좀 금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금리 인하를 환호하고 또 앞으로 금리가 좀 더 내려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금과 달러는 원래 한쪽이 패거가 된 오늘날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된 것은 금을 1온스당 35달러를 묶어놨기 때문인데 그 후에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서 금값이 폭등했거든요. 그래서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결국은 금리 인하가 되고 또 달러 양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통화 확대 정책을 쓸 것이다라고 시장은 그렇게 기대하는 하나의 정표고요. 또 요즘 미국과 중국이 스스로 우리도 기축통화 한번 돼보자 하면서 금을 사모으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 가격 시세 역시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와 함께 예의주시해야 될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런 금값과 함께 주가도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어제 뭐 3,450선 코앞에서 멈췄던 코스피 오늘은 약간 하락 출발했지만 그래도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주가 지수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던가 미국의 이런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가장 큰 동력은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자금을 빌어쓴 기업들의 금융 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그동안에 대출 쓴 거 이자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요. 실제로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기준금리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미국의 경우에 중앙은행인 연준이 시중은행들과 도매금융시장에서 조율하는 건데 기준금리만 내린다고 해서 다른 금리가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통화량도 더 풉니다. 예. 그렇게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니까 마치 불이 펄펄 타고 있는데 거기다 기름을 넣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지금 뉴욕 증시는 매일 눈 뜨고 자다가 눈만 뜨면 사상 최고치 기록. 예. 보통의 금리 인하할 때는요. 경기가 너무 나빠서 이제 좀 경기 살려보자. 죽어가는 경기 살려보자 해서 금리 인하하는데 지금은 경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고용 하나만 안 좋거든요. 일각에서는 이게 이민 단속 때문에 숫자가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경제학자들은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되면 금융시장에는 대대적인 유동성 장세 폭발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너무 한꺼번에 폭발하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속담대로 너무 많이 오르면 그 열기가 빨리 식고 반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져올 파장 이것은 거시경제 지표와 함께 그 지속도를 아주 예민하게 수시로 분석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경기가 안 좋아서 재정이 좀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리나라의 절대치 그러니까 GDP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보통 국가 부채, 정부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를 보는데 이게 지금 47%를 넘었다는 게 BIS 통계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200%
미국은 100% 정도 가 있으니까 그런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국과 일본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엔화나 미국 달러는 어디서나 쓰일 수 있지만 우리 돈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는 비기축통화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에 하나고 OECD 국가 전체로 봐서는 18등 정도 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거의 1등, 2등 합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 당장에 우리가 프랑스나 그리스 같은 부채 위기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하는 총재가 정부가 재정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일부 정부가 돈을 푸는 것이 제한적인 용도에서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의 기본 스탠스는 그러나 계속 증가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딱 그 타겟을 잡아서 특정한 분야에만 정부 재정을 풀어서 경기 상방시키는 것은 찬성을 하되 그냥 전체적으로 통화량을 늘리거나 정부 재정을 방만하게 쓰는 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좀 바꿔서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이에 따라서 오너 일가의 배당 소득세 부담이 1,500억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최대 수혜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개편안에 따라서 오히려 대기업들의 절세가 되는 그런 모양인 거죠? 예, 요즘 한국의 세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예. 예전에 보기 힘든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그러니까 돈 별로 없는 중산층이나 그 이하의 소액 투자가들이 재벌 총수들 세금 깎아주세요 하고 지금 탄원을 넣고 있는 예. 그래서 실제 지금 세제 개편안에도요 양도세도 깎아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배당소득세 우리가 기업체 주식을 갖고 있다가 배당을 받으면 그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데 그동안에는 재벌 총수들이 종합소득세로 포함돼서 과세를 하면 이 재벌 총수님들은 소득이 높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저것을 분리과세 따로 하는데 세율도 낮춰줘요. 왜 개미들이 재벌 총수님들 이렇게 걱정을 해줄까? 실제로 이런 세제 개편 때문에 이재용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수백억 또 재벌 오나 일가들이 수천억의 지금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배당을 좀 많이 해달라는 개미들의 염원이 달린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배당이 낮은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대부분 시세 차익을 노려요. 왜냐? 배당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점인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배당을 많이 해라. 근데 주식은 재벌 오나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게 세금으로 나가면 배당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재벌 총수들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자기 세금도 깎아주지만 전체 개미들을 위해서 배당을 많이 해주라라는 이런 취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260억 감수로 최대 수혜를 받는다라는 기사도 있더군요. 자,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롯데카드 회원이 96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피해가 생각보다 더 클 거라고 예상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현재 지금 롯데카드의 정보가 시중에 돌아다니고 저도 그 제 가족이 롯데카드 해킹 정보를 가지고 제 카드를 유용하려는 그런 시도에 당했어요. 그래요? 예. 자, 그만큼 지금 뭐 수백만 명의 정보가 그것도 제한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거의 모든 풀 정보가 다 나갔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롯데카드에서 그동안의 사건을 신속하게 발표하지도 않고 얼마큼 피해가 있다는 것도 축소하지 않았느냐. 그런 면에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롯데카드 하니까 우리 신동빈 회장이 생각나잖아요. 롯데그룹 왜 이러는 거야? 이러는데 롯데카드가 저 롯데카드를 판 지가 좀 됐어요. 지금은 롯데그룹 게 아닙니다. 예. 그 저기 사모펀드 MBK 거거든요. 사모펀드 MBK가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이게 맞물려서 롯데카드 사건이 MBK로 비화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목해 볼 만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